아직 안 푸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 그치? 가영이 풀었니? 아니야? QR코드 제출했어 혹시? 제출 안 했어? 제출해야 돼? 제출해줘야지. 하게 되니까. 왜 제출을 해달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 해설이라는 게 사실 진짜 이렇게 효과적인 해설을 잘하는 거 해설해주면 별로잖아. 왜 그래? 나 이거 다 맞았는데? 나 이거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뽑아요. 데이터를 뽑아요. 여러분들 뭘 틀렸고 뭘 맞았고. 그러면 이제 오신 분에 한해서 아무래도 해설 이렇게 일요일날 12시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는 얼마나 그게 곧 노력이에요. 정규 수업도 아니고 해설 수업을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들으신 분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로 이제 틀린 부분이라든가 틀린 내용들을 보고 살펴보고 누가 왔는지 보고 요거를 좀 틀렸네. 그럼 요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까? 여기도 맞춤 해설을 하려고 지향 아니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 덜 풀었다 싶으면은 듣고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요지문이 그대로 뭐 수능에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거 한번 저 선생님이 저렇게 읽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해설을 뭐 선생님들이 바꿔가면서 해설하는 이유도 각자 독해 방법들이 다 다르죠. 생각하는 과정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피드백을 많이 얻어가라는 얘기예요. 이 선생님은 저렇게 했구나, 저 선생님은 저렇게 했구나. 그럼 나한테 맞는 건 뭘까? 어떻게 더 최적의 방법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해. 뭐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나한테 좀 더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인정. 근데 저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 그거 인정. 그러면은 나는 장점만 쏙쏙 뽑아야지. 그래 그렇게 하라는 얘기. 고3일수록. 자, 첫 번째 문제에서 틀리신 분은 거의 없어갖고 이거는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독서 이론 파트거든요. 독서 이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읽는 방법만 좀 봅시다. 이 독서 이론 파트는 요약해야 돼요.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약의 단어들을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합법과 작문을 하신 분이 별로 없겠구나. 합법과 작문할 때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지문을 요약해서 정리하라고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요약을 하는 거냐면은 요약해서 툭툭 쳐내가면 돼요. 자, 첫 번째 문단. 이 책을 살펴보니 훑어봤네. 책 훑어봤어. 훑어보기. 이렇게 이루어진 책이야. 1부와 7부에서는 기본 원리 등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했고 나 알고 있는 내용이야. 배경 지식이 동원되지. 배경 지식. 그 다음 내용부터는 생소한 거시경제학을 배우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거. 모름. 너무 쉬운 단어로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요약할 때는 항상 자기가 쓰는 제일 쉬운 언어로 쓰세요. 그래야 바로바로 툭툭툭 나올 거니까. 두 번째에서는 자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 이런 것들 낯설었지만 이렇게 무리는 없었어. 쏘쏘란 단어 아니? 쏘쏘. 책의 내용 괜찮았어. 그런데 복잡해서 이거 너무 어려웠어. 하드한데. 그리고 문제를 풀었더니 그래서 자, 이 하드한 문제점을 풀어냈죠.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풀었더니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 토의했네. 혹은 토의라고는 말 말고 뭐가 있을까? 토의는 나한테 되게 쉬운 단어니까 그거 나온 거고 뭐 한 걸까? 인터넷에서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는 단어들이 딱 떠오르니? 그냥 인터넷에서 얘기했네. 이야기. 그래서 알게 됐어. 내가 그 안다라는 표현을 요즘 두 가지로 쓰거든요. I know, I se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요. 여기서는 I see가 되죠. I see. 이거는 처음 보게 대해서 알 때. 처음 보고 알 때. 자, 그런데 아쉬워.
아쉬움이 있어. 이거 이때 아쉬움은 누구의 생각? 이 글쓴이의 생각. 이런 것들은 왜 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어. 평가도 하고 있네요.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어. 또 평가하고 있죠. 자,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어. 오. 이거는 독서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해. 내가 목적은 뭐예요? 나 이렇게 치우친 독서 안 하고요. 폭넓은 독서 하고 싶어. 독서의 목적이 나오면. 그래서 유익한 경험을 쌓은 것이야 라고 해서 세밀하게 읽어주고 특징 정리할 필요 없고요. 이거를 요약하면서 읽어준다면 이 독서 이론 파트는요. 금방 풀릴 거예요. 그리고 금방 이제 많이 몇 번 이제 틀리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요 A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기를 정리해서 읽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독서에서 비판적 읽기예요.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념으로도 좀 알아봤으면 좋은데 어떤 글에 있는 내용을 100% 수용하기보다는 어떻게 읽으라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비교 검증하면서 읽으라고요. 자, 반대는 수용적 읽기가 되겠죠. 예전에 수용적 읽기는 한번 문제화됐거든요. 문제로 나왔거든요. 이 책을 나는 배경 지식이 잘 없어서 배경 지식을 늘리고 싶어서 그냥 수용해서 읽는 거예요. 이 수용적 읽기는요. 배경 지식 늘리고 싶을 때. 이게 목적이에요. 비판적 읽기도 당연히 배경 지식을 늘리는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또 평가까지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용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가 이미 여기서는 한번 출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를 좀 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면 이거 비판적 읽기 하라는 얘기구나 해서 적절한 거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독서 방법이라고 제시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독서 방법은요. 다 선택지만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냥 선택지만 한해서 보면은 이런 독서 방법들은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독서 방법이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이런 책 읽기가 있네. 근데 여기에서 없는 거 찾기야. 그치? 여기에 없는 거 찾기. 그래서 없는 거 찾기구나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설명으로 선택지로 나온 애들은 다 이런 방법들은 있는 건 맞아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어느 지문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할 거냐면은 이 인문 지문 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7번을 틀렸구나. 과학 지문하고 인문 지문인데 7번을 많이 틀렸네. 이렇게 써봅시다. 자, 서양 철학 관련해서 지문이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가와 나 지문으로 하나쯤은 나누어진다는 거는 우린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달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영역에서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인문예술에서 가, 나로 나눌지 아니면 사회문화에서 가, 나로 나눌지 아직 과학기술을 나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자 이때는 그냥 가 읽고요. 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요 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어디 있는지만 빨리 살펴볼게요. 4번, 5번, 그리고 6번. 그렇죠? 그럼 가를 읽고 나서 요 가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나서 나를 한번 검토해보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은 이게 글이 너무 길기도 하고 사실 긴 것도 아니지만 관점이 달라요. 여기서의 글이. 그렇죠? 요 가의 글과 나의 글을 나누는 거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달라요. 중심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중심 내용이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나눠서 푸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 지문은 아직 뭐 다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고 크게 볼게요. 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첫 번째 문단 얘기. 소크라테스는 핵심 단어만 밑줄 쳐볼까? 덕은 곧 알미다. 주지주의다. 그래서 덕과 지식을 동일시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야 되죠. 자, 즉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 뒷부분은 꼭 눈여겨 봐줘야 돼요. 즉 악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뭐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렇죠. 똑똑하면은 나쁜 짓 안 한대. 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일은 없으니까. 자, 이러한 주장에는 이런 전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플러스 자발적으로 악덕을 저지르면은 그 사람은 지식에 결여해. 자발적 악덕을 저지르면은 지식이 결여돼 있다. 즉 바보라는 얘기겠지. 이 바보라는 단어는요 제 단어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단어. 바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약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문단을 조금 더 쉽게 볼게요. 똑똑하면 잘못 안 저지를 거고 이제 바보는 저지를 거야.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항상 문단과 문단이 넘어갈 때는 우리가 꼭 세 가지 패턴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심화 혹은 연결인지 아니면은 대조인지 혹은 세 번째는 완벽하게 다른 데로 다른 주제를 갖고 오는 건지. 근데 여기 보니까 덕과 지식을 동시하는 소크라테스 주장은 우리의 일상적 습관에 반하는 면이 있다. 반하다라는 단어가 뭐니? 반하다. 반대되다겠지. 야, 반하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진짜 일부 학생이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첫눈에 반하다? 그런 느낌으로 읽었대. 그거는 진짜 어휘력이 안 되는 거. 자, 반하다라는 건 반대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뭐 잘 표현은 안 할 거야,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직관에 반하는 면이 있대, 반대되는 면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째 우리가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으로 또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죠.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럼 이제 다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야, 우리는 A라는 행위를 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막상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여러분들 공부하니? 공부하니? 안 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안 해. 그러면은 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넌 바보기 때문에 안 한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다르게 설명을 한대요. 어떻게? 전통적 관점은 자 앞에서 입장을 어떻게 해석한지가 쟁점인데 전통적 관점이 나왔으면 또 다른 관점이 나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관점은 어디에서 나와요? 두 번째, 그 다음 문단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럼 벌써 이 문단은요. 뭐 문단을 굳이 막 이렇게 막 문단에 대한 구조도를 파악하라는 거는 지금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 얘기가 있을 거고 이것과 반하는 그렇지? 반하는 어떤 이문단이 나왔을 거고 그 이문단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왔을 거고 전통적 관점이 있을 거고 네, 전통적 관점이 아닌 반대되는 관점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반전통적 관점이지. 자,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우리 1문단에 썼고 전통적 관점이 있을 거고 반전통적 관점이 있을 거예요. 이 2문단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관점을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지식이야. 덕과 지식을 동일시할 때 똑똑하면 범죄 안 저질 거래. 바보들만 하는 거래. 라는 얘기와 이 자, 여기 1번 관점이라고 할게요. 2번 관점이라고 할게요. 3번 관점의 생각들이 각각 어떻게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리는 좀 말을 어렵게 했을 테니까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장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전통적 관점은 옹호했다. 자, 요 단어도 한번 봅시다. 옹호. 옹호라는 거는 무슨 단어니? 옹호하다. 지지하다, 그치? 옹자가 우리 옹위하다 또는 옹자가 뭐 이렇게 지켜주다, 호자가 보호하다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지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누구를? 얘를.
얘를 옹호해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옹호하다를 우리 다른 유의어로 한번 바꿔볼래? 비슷하다 아닐까? 비슷하다. 그럼 얘네들은 비슷한 거야. 2번의 관점과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비슷한 거예요. 그럼 3번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겠네. 완전 반대가 되겠네. 그치? 그러리라 유추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옹호했는지 볼까? 이거는 시간 간격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 더 설명하면서 이게 플러스 되는 요소죠. 시간이라는 얘기는 소크라테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이런 시점에 근시안적인 욕구가 이성 판단을 흐리게 해.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일시적 무지. 바보 상태. 일시적 바보 상태. 그래서 옹호한대요. 어떤 관점을 하나 더 투입하면서 시간적 간격을 하나 투입하면서. 자, 근데 그러나라고 이렇게 표지가 나왔네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악덕을 무지의 소산으로 봄으로써 악덕을 저지른 자를 도덕적 비난으로서 자유한다는 문제가 있다. 뭐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한계 혹은 비판이 나오겠네. 그럼 이 한계 비판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바보들을 우리 악덕을 무지의 소산으로 본대. 잘못을 저질러도 그거는 바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대.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바보니까 이해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단호한 입장과는 배치가 된다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쁜 짓 하면요, 무조건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라고 했나 봐요. 그런 생각과는 배치가 되니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을 해석할 가능성은 없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한 거는 누구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글의 글쓴이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의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두 가지 의견 중 어디를 옹호하는 의견으로 보이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되겠지. 글쓴이의 생각을 결국 두 번째로 해석하자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반전통적 관점이 더 맞을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봤는데 그때 뭐라고 해석을 해버렸어? 영혼에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영혼이 이런 욕구를 다스리는데 실패하는 경우로 악덕을 저지르는 거야 라고 해서 자, 이 관점은 정리하면은 영혼에 대해서 이성적, 비이성적.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이성적 욕구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지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게 정리되는 내용 끝이네요. 이 정도는 금방 읽고 금방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풀기는 좀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말들을 많이 바꿔놨어요. 자, 4번 문제부터. 자, 4번 문제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발문만 보면 모르는데 밑에 선택지 보니까 이런 유형은 전개 과정, 전개 방식. 그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는요. 핵심 키워드에 대응을 시켜줘야 돼요. 자, 먼저 가와 나는 모두니까 잠깐 가로쳐고 가는 특정 철학자의 주장을 다른 특정 철학자의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자, 맞니? 틀리니?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가에 대해서만 보면. 그럼 대응시켜보란가? 특정 철학자의 주장 누구?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다른 철학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 거 같은데. 그럼 1번이 답인가? 아직 나를 몰라. 아직 우리 나를 안 봤어. 또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변화한 과정? 변화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지, 변화한 과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함의는요, 함축은요, 시간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변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정이 변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 찬반으로 또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일단 가가 틀렸으니까 지워줄 수 있겠네요. 자, 3번. 가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견해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서술하면서 서술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장단점을 설명했대.
이렇게 해석했을 때 장점, 이렇게 했을 때 단점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번. 가는 나와 달리, 자, 나와 달리니까 이거는 가로쳐 주시고, 가는 특정 철학자의 견해를 일상적 직관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누구의 견해를 이렇게 일상적 직관을 평가했더니 소크라테스의 견해를 판단했고, 이와 관련한 철학사의 쟁점, 어떤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석한 거에 대한 쟁점을 공유하는 것 또는 비판하는 걸로 서술하고 있다. 맞네? 이건 너무 맞네. 근데 얘와 또 다른지를 봐야지.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4번이었던 것 같고요. 5번은 자 나였으니까 아직 판별을 못하겠죠. 1번 아니면 4번이겠네. 자, 이 정도로 가를 하나 읽고 나서 판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5번 문제 풀어냅시다. 5번은 한 60%는 맞췄는데 한번 보자. 자, 가에 대한 이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이해라고 했을 때는요. 내용 일치가 아니에요. 이건 내용 일치에 약간의 추론까지도 있어야 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소크라테스, 자, 몇 문단이에요? 1문단에 나왔었죠? 그럼 1문단 가서 빠르게 보거나 아니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다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악적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불가능하다라고 할까? 아니야. 자발적으로 누구는 악덕을 저질러? 바보들은 저질릴 거잖아. 그래, 그럼 답은 1번이 틀렸네. 그럼 자, 그 외에 우리가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내가 읽었던 이해가 적절한지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을 한번 해봐야지. 답이 명확하게 보일 때는 나머지 선택지들은 내 이해들을 높여주는 데 써야 돼. 3번, 2번 볼까? 자,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에는 악덕을 무지의 소산으로 본대. 혹시 모르겠지. 소산이란 단어가 뭐니 얘들아? 소산. 소산, 그냥 쉬운 단어, 생산물.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거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 소산이라는 게 소자가 바탕 소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 무지, 알지 못하면 악덕이 생긴다고 했잖아. 바보들에 대해서 악덕을 저지른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너무 맞는 얘기. 정통적 관점은 몇 문단에 있었어요? 3문단에 있었지? 그래서 가서 볼 거 아니면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 덕과 지식의 관계에 관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의 공통점을 끄집어낸다.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를 뭐 한다고 했어? 옹호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공통점이 되겠죠. 자, 단어를 그대로 주지 않아요. 내용 일치 문제. 이 추론, 약간의 추론 문제들은요. 4번. 반전통적 관점은 마지막 문단이었죠. 소크라테스가 일상적 직관에 부합하는 철학적 사유를 전개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비판할 거니까. 그렇죠. 5번도 반전통적 관점을 악덕을 저지른 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중요시할 것이다. 반전통적 관점은 도덕적 비난을 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 견해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견해를 한 거니까. 마지막 그 3문단의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어려운 게 이제 6번, 7번일 텐데 6번도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구나. 자, 그러면은 항상 이 보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내야 돼요. 자, 분석을 해낸다는 거는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끌어와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1번 보기를 보고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악덕을 저지른 자라도 욕구에 영향이 있기 전에는 그런 악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악덕을 저지른 자라도 그 욕구에 있기 전에는 악덕을 저지르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뭐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거야? 욕구. 욕구가 잘못을 저지르게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악덕임을 알고 있었던 똑똑한 사람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멀리 가지 마세요. 1번 선택지를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본다면 악덕은 저질른 자라도 욕구에 영향이 있기 전에는 악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1의 내용으로 보건대까지가 주어 부분. 되게 길지? 이 내용은 1번 선택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 서술어 부분 1은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논거로 적합하겠군. 자,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논거라는 거는 무슨 부정?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이 논거는 어떤 관점이 되는 거니?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니?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태도.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반전통적 관점이지. 그러면 반전통적 관점이 보기에는 얘가 너무 맞는 얘기야. 왜? 욕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니야? 맞지? 욕구. 반전통적 관점은 이 욕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안 됐어요. 2번. 악덕을 저지르고 있는 자는 잠자는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랑 비슷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무슨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읊조리거나 실제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바보라고. 이거 바보야. 이런 말이잖아. 악덕 저지르면 바보야. 자, 2번. 악덕을 저지르고 있는 자는 의미도 모른 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건대까지가 주어 부분. 서술어 부분 맞춰볼까? 전통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없겠군. 자, 전통적 관점은 그러면 누구를 옹호하는 관점이었어? 소크라테스를 옹호하는 관점이잖아. 이거 소크라테스의 관점이잖아. 논거가 될 수 없겠군.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여기가 틀렸고. 자, 3번 갑시다. 3번 선택지도 분석. 악덕을 저지르고 있는 자는 자신의 욕구하는 바를 얻어 기뻐하면서 욕구 때문에 지배당하는 거죠. 또 훗날 고통을 예견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거는 지식도 있다라는 거야. 똑똑하기도 하고 사실 알기도 하는데 욕구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판단. 그럼 3번. 악덕을 저지르고 있는 자는 현재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미래에 대한 예견으로 괴로움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보건데 뒤에 있는 서술어 부분 반전통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적합하겠군. 욕구에 지배당한 상황 3번이 맞겠네요. 자, 여기 틀리신 분들은요, 항상 선택지가 길어요. 그리고 주어 부분과 서술어, 그러니까 딱 주어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돼요.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쌓아서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들 혹시 궁금했던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얘들아. 이 부분은 왜 답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서 나 질문 같이 한번 봅시다. 응, 응. 1번? 자, 그러면 요 내용으로 설명이 된 건 요 노란색 부분에 대한 요 부분은 이해는 됐지? 이해는 됐지? 그럼 이 내용은 자, 뒤에 있는 서술어 봐봐.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논거. 자, 1은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논거. 부정하는 대상은 누구니?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대상. 반전통적 관점. 반전통적 관점. 자, 반전통적 관점은 아까 우리가 욕구와 영혼을 이성적과 비이성적으로 나눴죠. 그럼 이거는 이성적과 비이성적으로 나눠야 돼. 이성적, 비이성적. 그러면서 비이성적인 욕구 때문에 얘가 침해당하는 거야. 요것만 한번 봅시다. 여기서 논거로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얘와 얘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주장이 그 논거를 쓸 거면. 근데 여기서 보면 욕구의 얘기가 반전통적 관점에서만 나오진 않았어요. 어디서도 나왔니? 전통적 관점에서도 나왔어. 전통적 관점에서 시간의 요소를 하나 들어가면서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원래는 지식이 있는데 이 시간적 욕구의 요소에 있는 욕구가 잠깐 침해가 되면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였어요. 이게 전통적 관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였죠. 그럼 이 부분은 욕구의 영향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논거만 보면은 이 사람도 그렇게 논거를 쓸 수 있는
포인트는 되지만 반대의 논거에서도 얘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전통적 관점이 보기에도 야 이거 우리의 논거로도 적합해. 왜냐면 얘는 욕구의 침해가 된 거거든. 그랬을 때, 자, 이 말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논거로 적합하지만 반대의 의견, 전통적 관점을 옹호하는 논거로도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여기서 문제에서도 이 포인트가 이제 사설 모의고사의 그런 맹점이긴 한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찾으라고 했을 때는 반대 의견이 될 수 있다고, 이 의견도 우리가 여기다가 투영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일단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때는 좀 걸러줘야 된다. 이해는 됐어? 좋은 질문이었어요. 나로 갑시다. 자, 나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좀 전에 가를 우리가 잘 안 갖고 왔어? 네. 아, 그래? 잠깐만. 그 번외로 드린 거는 여기 연계되는 수능특강 지문이에요. 수능특강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꼭 같이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인문 철학은 없고 그 뒤에 이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연계 지문이니까 꼭 풀어보시고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놓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나 한번 봅시다. 자,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뉘었대. 이거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반전통적 관점이랑 비슷하죠? 거기서 이어지는 걸까? 뭐 그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보고. 내적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문장이 뭐 그렇게 지금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어요. 자, 그에 따른 플라톤은 사람이 영혼으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내적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자, 플라톤의 주장은 영혼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을 알 수 나눠져 있어.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 뇌피셜 아니야? 근데 뇌피셜을 하더라도, 이런 학자들이 뭔가 다시 주장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어떤 근거야? 내적 갈등이 그 근거야. 자, 내적 갈등, 여러분들도 내적 갈등을 하고 있지 않니? 꺼내볼까? 가야 되는데. 갈등 안 했어? 소설에서의 그 정도의 고민에서 다 갈등이라고 보잖아, 소설에서. 그럼 이 내적 갈등을 얘네들을 영혼을 이성적과 비이성적으로 나누는 그 근거를 보고 있어. 얘가 근거야. 근데 왜?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원하는 동시에 물의 상태가 의심스러워 물을 마시기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조건이죠. 그럼 이 사람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우리 여기서 보자. 원한다라고 하는 이 수어는요. 술어는 서술하는 거죠. 풀어주는 말. 동일한 시간에 한 번에 동일한 주어에 결합하기도 하고 결합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 조금 처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한 번에 두 대상에 붙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내적 갈등이 지금 원한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A라고 하는 이 대상이 원하기도 하면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럼 반대로 한 명은 원한다고 한다면 원하지 않는다가 나올 거면은 또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된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설명할 거면 A가 아닌 다른 B가 있었어야 돼. 근데 이 상황이 서로 지금 충돌되고 있잖아요. 이게 내적 갈등이야. 그래서 내적 갈등으로 보니까 아니 원하기도 한데 원하지 않은 거는 그럼 서로 다른 대상이 있을 거야. 그 서로 다른 대상을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따라서 그의 영혼 안에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문자는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일체인 영혼이 상이한 목적을 위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가능하지 않을까? 단일체로 보면 안 될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단일체라는 단어는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영혼이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고 보면 안 될까? 라는 얘기겠죠. 그래?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는 단일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단일체로 보면 안 될까? 그 걔가 그냥 두 가지나 원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물론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없다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아니야. 그 바람들이 양립할 수 없다. 두 가지가 동시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은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없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의 문제로 봐야지 어떤 대상이 뭐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그릇된 논변, 그릇되다라는 것은 잘못되다는 거지. 잘못된 계속 이런 논리적 논변을 통해서 그렇게 전개를 했고, 플라톤 이후의 윤리학은 이런 구분하에 전개했기 때문에 플라톤부터 잘못됐어. 그래서 그 이후에 서양 철학을 모조리 다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 더. 자, 밑에 그러나 영혼이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플라톤의 생각에는 일관성이 없어. 이거는 지금 뭐 팩트 폭력을 가하는 느낌인데, 가령 영혼의 이성과 관련한 부분이 이성적 숙고 기능뿐만이 아니라 진리 탐구의 욕구를 가진다고 말하며, 플라톤의 영혼의 이성과 관련한 부분이 이성적 숙고 기능뿐만 아니라 진리 탐구의 욕구도 가진다고 말하며 두 가지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부분은 똑같이 주어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칠까? 주어가 좀 달라졌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부분은 욕구 충족과 관련한 이성적 숙고 기능을 가진다고도 말한다. 그래서 얘네들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가 침범하면서 이성적 또는 욕구 이런 애들이 서로 이성적 숙고뿐만 아니라 욕구도 가져. 얘는 욕구 충족을 위한 이성적 숙고 기능도 가져. 그러니까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혼의 이성과 관련한 부분이 합리적 욕구를 가진다는 플라톤 주장에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비판하고 있고, 플라톤의 구분에 따르면 갈증 해소 욕구는 영혼의 욕구이겠지만 이거는 다른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 그치? 수분 부족. 물 왜 마시니? 목말라서요. 그래, 그게 더 합리적이지. 저는 영혼의 이 욕구가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 글쓴이가. 그래서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은 충분히 숙고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유지한 채 욕구는 이성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열등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문제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그런 주장하는 글이었죠. 자, 밑에 4번 문제는 그러면은 1번이 그럼 왜 안 될까? 그럼 자, 여기서 특정 철학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거 글쓴이도 특정 철학자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럼 안 될까? 글쓴이도 특정 철학자가 안 되겠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맞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이란 말이 그거예요. 잘했어. 특정이라고 하는, 얘들아, 특정이란 말은 뭐야? 특정의 말. 정해져 있다. 그래, 특자는. 특별히, 그래, 특별히 정해야 돼. 누구라. 특별히 딱 정해줘야 돼. 명시해줘야 돼. 공부에 있는 거. 그렇게 명시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누구의 말인데? 글쓴이의 말이지. 글쓴이 누군데? 몰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특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 특정? 그래서 4번은 맞네.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니까. 자, 넘어가서 7번 갑시다. 자, 가해 상황이에요. 가해 상황은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동시에 물의 상태를 의심스러워 물을 마시기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떨스티한 상황에서도 이상한데 의심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우리 각각의 주어들이 다르요.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 관점은 또 반전통적 관점은 자 그리고 플라톤은 이라고 하는 말.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이 상황에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했던 주장을 그럼 정리해볼까? 똑똑한 사람은 악법 저지르지 않아. 그치? 똑똑한 사람은 올바른 일을 할 거야. 물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똑똑한 사람이네. 그 물을 자발적으로 마시지 않을까? 마셔야지. 그러지 않을까? 자, 전통적 관점은 물론 이제 욕구 얘기하고 시간적 요소가 나오게 됐어요. 자, 물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물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네 바보네. 그럼 바보라면 물을 자발적으로 마시겠죠. 왜? 떨스티하니까 목마르니까. 바보는 모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 욕구에 따라서. 전통적 관점도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반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도 안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욕구가 강하면 이 욕구에 잠깐 침범을 당해서 자발적으로 마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 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5번은 왜 안 되는지도 한번 보자.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이거 그냥 읽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맞아, 단일체. 플라톤은 생각하기에 이 단일체가 아니야. 영혼 속에서 단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치사한 문제예요. 봐봐, 여기만 지워볼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면 맞는 말로 보이지. 완전히 그렇게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얘에 대해 설명도 이게 맞는지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양립 가능성 문제는 얘가 한 얘기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4번에서 요 4번으로 가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치? 몇 명이 4번으로 갔고, 자, 8번 갑시다. 자, 글쓴이의 생각에 부합하는 진술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주장할 만한 내용이 아니야. 그럼 나의 글쓴이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플라톤은 엉터리야. 여러 가지 얘기했지. 플라톤이 엉터리라는 얘기. 그럼 첫 번째, 인간의 영혼의 욕구는 모두 비합리적이라는 플라톤 조정은 오류다. 이것도 얼핏 보면 맞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틀린 거야? 어? 플라톤의 그래 모두 비합리 여기가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괜찮아. 그런 요소는 괜찮아. 근데 모두라는 이 단어 이게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플라톤이 이 글쓴이가 주장을 했니? 아니야. 일부는 괜찮아. 인정을 했어. 어느 몇 문단에서 나왔니? 마지막 문단에서 나왔나? 중간쯤에 여기 부분이었지. 어디지? 잠깐만. 이 부분에서 이 말의 의도는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주장은 모두 다 엉터리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일부 이 사람이 논변하는 그 논변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라는 단어만 딱 지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1번으로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맞춰볼까?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은 욕구를 이성의 다스림으로 받아야 열등한 것으로 취급했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거고 영혼 이성과 관련된 부분을 욕구를 가진다고 한 점에서
영혼 구분법에는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 자꾸만 선이 구분이 안 됐잖아. 누가 뭘 하고 왔다 갔다 했었잖아. 4번도 영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단일체로 본다고 해도 내적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도 가능성의 문제라고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내적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1번이 모두라는 부분 때문에 틀렸던 것 같고요. 9번 문제는 뭐 대부분 다 맞았네요. 9번 문제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요 지문은요. 수능 특강 지문 꼭 집에 가셔서 풀어보셔야 돼요. 수능 특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회문항 5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걸 공부하신 분들은 요 책임 조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조각 대다. 근데 모르더라도 여기서 한번 해보자. 조각이라는 단어가 뭘까? 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처벌을 면한다. 그럼 조각에 대해서 우리 유추 한번 해볼까? 무슨 경우냐? 책임이 처벌을 면한대. 처벌 안 한다는 건데 그럼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혹은 깨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말 그대로 우리 조각조각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깨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법성 그리고 책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가령 예시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예시를 주는 이유는 이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되는 이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A가 자신이 던진 돌에 맞은 맹견이 사납게 달려드는 바람에 자기가 잘못했네. 자기가 먼저 던졌으니까. B의 집으로 급히 피해 들어갔습니다.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자, B는 근데 A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폭행했어. 때렸네. 때린 거 자체가 잘못이지. A와 B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자, 주거침입죄는 누구죄? A. 폭행죄는 누구죄? B. 근데 이들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지 따진 다음에 판가름할 수가 있을 거래.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형법상 주거침입이고 폭행죄인데? 근데 아니라고. 조각되는 경우 처벌 안 한다고. 그렇죠? 그 얘기를 여기 예시에서 줬고요. 그 내용에 대한 전개를 밑에서 하게 되죠. 자, 문단을 빠르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가 여기 나왔네. 두 번째, 책임 조각사유. 그렇죠? 그래서 책임 조각사유가 밑에 나와요. 그러면 자,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정당방위는 이라고 하는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긴급피난은 이라고 하는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문단이 구분이 됐으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공통점은 뭐야? 위법성 조각사유가 공통점이에요. 이 공통점은 알겠는데 그럼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지? 그 차이점을 정리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정당방위는요. 자, 요약을 할게요. 부당성이라고 하는 이 부당성은 형법성의 위법함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범위가 넓게 해석하라는 거죠. 형법상의 위법함보다 범위가 넓게 해석해. 이때 부당성은요.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는 여기 나왔어요. 정당방위에 대한 조건. 근데 그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부당성은 이렇게 해석할 때 좀 더 넓게 해석하라고. 또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이 상당이라고 하는 거는 통념상 당연히 될 수 있는 이유야. 통념상. 사회 통념이 기준이네. 통념이란 단어는 뭐니? 이제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통념. 통상적인 생각, 일반 사람들의 생각, 통용되는 생각. 그치? 또 과거에 침해를 당했거나 이런 것은 안 돼. 현재야.
이 문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라고 여기서는 현재 제일 먼저 좋고서는 정당방위는 현재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놓고서는 지금 현재를 제일 뒤에서 설명을 했지. 이거 다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당방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거에 비추어 그럼 긴급피난은 뭐가 다른데?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에 비추어. 자,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이럴 때. 자, 근데 비슷한 느낌이 하나 있네.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 비슷하죠? 자, 이때 긴급피난 위난은 이때 위난을 또 정리하고 있어. 위난. 정당방위 침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네. 부당한 것은 필요는 없다. 자, 앞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부당함이 있어야 된대. 근데 긴급피난은 부당함은 없어도 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만 조건 상당성도 나왔잖아. 그치?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보다 더 엄격하대. 자, 상당성은 이것도 있어. 상당성도 있지만 이때의 상당성은 더 엄격한 기준이야. 엄격. 그게 차이점인 거죠.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라는 거. 그럼 그 이 엄격하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뭔데? 뭐보다 뭐가 높아야 돼?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된대. 근데 이때 보호하는 이익은 뭘 더 보호하는 이익으로 본다고요? 재산, 재산 이런 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나 재산 이런 게 아니라 신체, 생명이 더 보호하는 이익으로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밤늦게 자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대피시키려고 다른 집에 딱 들어갔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나아가 끝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여 위난을 초래해도 그게 위법한 행위만 아니면은 긴급피난 인정해준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도. 그렇구나.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건 아까 A의 상황이었지. 자기가 먼저 돌을 던졌잖아. 그럴 때도 우리는 인정해준다.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비춰봤을 때 이 A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비교했지. 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침범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이 됐구나. 그래서 밑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또 B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대요. 왜? 정당방위는 왜 볼 수 없어? A 행위가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당방위는 부당할 때만 우리가 찾아주는 거거든. 근데 이 A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B의 행위는 그럼 폭행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네? 그래도 하나 더 책임 조각 사유를 한번 보자라. 자, 책임이라는 거는 정의해줬어요. 비난 가능성. 비난 가능성 하는 거.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깨진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인에 따른 오인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오인. 오해, 그쵸? 잘못 인지하는 거. 즉, 오인하여 방위를 하면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자, 오상방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난을 가할 수 없죠. 그래서 책임이 조각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돼요. 그런데 하나 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하나요? 과실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하나 조건이 더 있어.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기는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럴 때도 처벌 규정이 하나 또 있어.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거지. 이 조건이 하나 또 걸려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자, 오상방위에 해당해요. 그치? B는 오상방위에 오인해서 때렸으니까 그랬을 때 폭행죄는 살인죄와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그래서 정당한 이유와 무관하게 처벌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처벌을 못해. 정당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이거는 관계가 거의 없다는 무관해요. 사실 처벌 규정 자체가 없으면 처벌 못하니까. 그렇죠? 넘어갑시다. 내용일치 문제네요. 10번은 10번 많이 틀렸네. 한번 보자. 1번. 도둑의 신체를 해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맞니? 틀리니? 이거는 추론을 한번 해볼까? 도둑의 신체를 해쳤대. 이유가 있어요. 그치. 정당방위의 조건은 뭐야? 부당해. 도둑이잖아.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겠지. 자, 2번. 민법상 불법행위가 반드시 형법상의 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거는 포함관계를 보자. 뭐가 더 포함된다는 거야? 뭐가 더 넓은 범위? 민법이 크니 형법이 크니. 자, 민법은 우리 민간의 사이의 어떤 행위들을 법적으로 구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형법은 뭐야? 얘들아, 형법. 법체계 조금 알면 좋은 게 민법, 상법, 형법. 형법은 형은 뭐니? 형. 맞아. 형을 내리겠다. 벌을 주겠다라. 이 형법은요, 잘못할 때 벌을 주겠다라는 법이 형법이에요. 근데 그 범위는 되게 좁아요. 진짜 잘못이 있어야 되거든. 민법은 근데 범위가 넓은 게 물론 법 체계는 좀 달리 보고 있어요. 민법은요, 우리 사람들 사이, 민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 사이잖아.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좀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꼭 잘못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다루진 않아. 민법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관계도 다 민법에서 다루고 있어. 또는 유산을 남겨줄 때. 그런 것도 어디서 막 질문 읽어본 적 있지? 다 민법에서 정의가 되고 있어. 그럼 그때 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뭐 법으로 정했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밀법적 불법 행위가 반드시 형법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것도 포함 관계를 따져주면 적절한 내용이고. 자, 요거는 왜 안 돼? 정당방위가 왜 될 수 없어? 동물에 의해 야기된 침해? 뭐가 없는 거니? 동물에 의해 야기된 침해. 동물에 의해 야기된 침해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정당방위 요건에 어떤 거에 빠지니까? 동물에 의해 야기됐대. 부당성이 없잖아. 그치? 동물에 의해 부당성이 없어요. 그럼 부당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정당방위가 될 수 없겠네. 이렇게 읽혔니? 3번으로 택한 사람들도 많아갖고. 자, 4번.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가 형법상 위법한 것이어야 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가 형법상 위법한 것이어야 돼. 정당방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가 형법상 그래, 여기서도 넓게 봤다고 했잖아. 개념으로 민법상으로 본다라고. 그럼 여기가 틀렸죠. 이거는 내용일치 문제처럼 풀어줬으면 될 것 같고. 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타인의 법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타인의 법이 방해하는 경우도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자, 11번. 기억은 A의 경우, B는 B의 행위, A의 행위, B의 행위. 자, 근데 A의 행위라고 적으면서 A가 뭐 했지? 긴급피난하는 거지. 자, B의 행위는 뭐 했지? 폭행을 했지. 근데 폭행을 했으나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어? 오상 방위라고 우리는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에 들어갔다. 지금 카테고리가 달라요. A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였고 B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라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딱 하는 게 아니라 기억 뭐였지? 그래, A의 행위였고 A는 긴급피난에서 정리가 딱 돼야 되고 B의 행위는 뭐였어요? 그래, 폭행이었지만 이거는 오상방위라고 했었고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였고. 자, 그렇게 우리가 카테고리가 지금 달랐구나라는 것을 인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더 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기억은 부당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틀렸네? 왜 바로 틀렸다는 게 보여? 피하기 위한 거는 긴급 피할 많이 가는 게 중간만. 그래서 부당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니 긴급 피난은 부당성 연결돼 안 돼? 긴급 피난은 기억. 자, 긴급 피난이라고 했잖아 좀 전에. 긴급 피난의 조건 부당성 봐 안 봐? 안 봐. 근데 여기서는 부당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럼 자, 이걸로 맞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 왜 위법성이 조각이 되니? 와, 11번이 제일 많이 틀렸네. 잠깐만, 11번이 제일 많이 틀렸네. 그러네. 잠깐만, 이건 위법성이 왜 조각되니?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 상당성 때문에 그렇죠. 상당성을 엄격히 지킨 거에 들어가니까. 위난인데 보호하려는 법익이 더 큰 거니까. 그럴 때는 책임을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했어요. 적절한 거는 1번. 지금 여기 11번 문제 보니까 많이 틀렸는데 항상 그냥 A 행위, B의 행위라고 보면 안 돼. 이것은 긴급피난이었고 긴급피난은 어떨 때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B의 행위는 폭행이었는데 이게 오상범위인데 어떨 때 책임이 조각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적절한 것 같아. 왜 적절한지도 한번 맞춰보자. 자,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사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 조각사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갔잖아. 이거 위법성 조각사유잖아. 그러니까 따질 필요 당연히 없지. 그치? 이런 말 나오면은 왠지 의심스럽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나오면은 아니야. 근데 당연한 얘기였어요. 책임 조각 사유로 보자는 건 아니었으니까. 자, 니은도 한번 보자.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 있다고 했지? 그러면 책임이 조각됩니다. 맞네요. 4번도 위법한 행위에 불구하고 위법한 거 맞지 때렸으니까. 근데 처벌할 수 없는 것은요. 비난 가능성의 유무와 무관합니다. 비난 가능성의 유무와 무관하니? 처벌할 수 없는 거는? 비난 가능성의 답 4번으로 많이 가지 않았어? 그냥 세연이만 맞았거든. 야, 답 4번으로 많이 갔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왜 4번은 그러면 적절할까? 그래, 자, 비난 가능성, 이게 정당의 이유가 비난 가능성이잖아. 자, 이 비난 가능성과 지금 관련이 없어, 얘는 사실. 왜? 처벌 규정 자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니, 없니? 없어. 이게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도 관계없이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냥 처벌할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처벌 규정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요 비난 가능성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 사실 여기서 제시했던 첫 번째 이유가요, 이거였어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다루겠다. 처벌 규정 없으면 못 다루. 그 의미였는데 우리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넘어갔죠. 아니면 1번하고 4번하고 고민되진 않았니? 네? 고민은 됐어? 대부분 4번이라고 했거든. 4, 4, 4, 4, 2, 4, 1, 2, 2, 4, 4, 1, 3. 자, 아무튼 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서로 다른 이유 맞죠? 위법성 책임,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맞았어요. 자, 12번 갑시다. 이걸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마지막 그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가 나오죠. 형법상 상해죄는 처벌 규정이 있어. 그러면 아까 때렸는데 뭐는 안 받을 거야? 때리는 것 자체는 아까 그 처벌법이 없었지. 근데 때렸는데 상해를 입으면 이거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때렸는데 안 다칠 수가 있나? 톡? 그렇게 하면 안 다치면은 우리가 상해죄가 안 된대. 여기 안에서는.
자, 그리고 하나하나 그러면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갑과 을은 우연히 만나는데 갑에게 부당한 폭행이 당했던 을이 자, 언제? 과거예요. 그럼 이거는 벌써부터 뭐를 위배해요? 현재성 위반. 그치? 뭐가 될 수 없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네. 자, 그래서 갑은 긴급 위난이에요. 자, 급박한 위난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네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나오는 주거 침입이네요. 근데 이 주거 침입은 처벌할 수 있니? 못하니? 처벌 못하겠지. 왜? 앞에 사람이랑 똑같잖아. 자신의 몸을 더 지키기 위해서잖아. 그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야. 법익이 더 큰 거야. 자, 그러자 이제 병까지 들어왔어요. 침입자로 오인했네요. 오상방위겠네요. 오상방위를 하다가 때리진 않고 상해를 입혔대. 그치? 근데 상해죄는 과실법 처벌 규정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될까? 병에 대해서는? 자, 오상방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나누는 거는 부당성? 부당성이라는 단어보다 이유. 여기서 이제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그치? 정당한 이유였잖아. 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보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지? 그럼 처벌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해야 됩니다. 그 조건들을 다 분석을 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갑의 행위는 긴급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을의 행위는 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겠군. 자, 을은 정당방위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을 자체는 정당방위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현재성을 무시해버렸으니까, 그렇지? 1번으로 근데 많이 갔네. 자, 판사는 갑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겠군. 자, 갑이 피한 거죠. 주거침입, 위법성 조각 사유에 들어갔던 거예요. 긴급 비난은 답이 되면 안 되겠네. 1번으로 많이 선택하셔서 설명했고요. 자, 3번 문제도 우리 요거 항상 요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할 때 요 A를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로만 보냐면은 본다로만 봐. 본다. A가 거기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문장 자체를 다 봐야 돼. 뭐 어떻게 보는 거야? 누가? 주어. 누가? 누가 보는 거야, 얘들아? 이 본다의 주어. 형법이. 그럼 자, 본다는 형법이 봐요. 궁금하지? 뭘? 뭘 보는 거야? 생명과 신체를. 자, 생명과 신체를 이니까 목적어지.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형법이 생명과 신체를 본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 필요한 거. 부사어가 필요하죠. 무엇으로 봐요? 법익으로 본다. 자,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서술어 자릿수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치? 세 자리 서술어예요. 엄매하신 분들은 다 알지? 그래서 여기다가 노보란 얘기야. 감정한다. 형법은 생명과 법익으로 감정한다. 이것으로 결정한다. 2번이 또 헷갈릴 수도 있겠네. 그치? 2번 결정한다라고. 근데 우리 결정이라는 거와 평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결정은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형법의 생명과 신체로 법익으로 본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혹은 그런 식으로 유형화시킨 것 같아. 라고 하는 약간 속성이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는 3번으로 가고 있죠. 어휘 문제 풀 때요. 물론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첫 번째는 서술어 자릿수 항상 따져줄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의어도 한번 생각해 볼 거.
세 번째는요, 속성까지도 생각해 볼 거. 자, 이 세 가지 카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카드를 매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속성은 구체적 속성이냐, 물리적인 속성, 혹은 추상적 속성이냐, 이 정도로만 나누면. 사실 이 안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나뉘거든요. 우리 그 사전 보면은. 네, 이거는 사전 활용 문제를 여기다 응용시키는 문제인데, 적어도 속성에서 따질 때 구체적이냐 아니면 추상적이냐 이 정도로만 나누도록 문제화 시킬 때는. 너무 자세하려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비장의 카드 이 세 장은 갖고 있어야 돼. 이 세 장을 계속 동원해서 문제를 안 풀릴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 풀릴 때 동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뭐 사전 다 외울 수도 없잖아. 그렇지? 분명 이거는 시험 범위는 사전인데 국어사전. 국어사전이 구성되는 원리가 이 세 가지라서 그래요. 국어사전이 구성되는 원리 보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서 이걸로 우리는 적용시켜 주면은 풀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과학 지문인데 과학 지문에서 17번 문제도 많이 틀렸고 16번, 뭐 15번 많이 틀려갖고 자, 요거 내용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텐데 저기 우리 수능 특강 있는 것까지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수능 특강 공부도 같이 해보시고 또 앞에 지금 했었던 요 위법성 또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도 수능 특강 사회문화 5번에 있는 지문이니까 4번인가? 잠깐만. 내가 몇 번이라고 실어놨니? 4번이구나. 미안해. 4번 지문이었어. 4번 지문이니까 꼭 바로 같이 공부해 보시고 요 과학기술 지문은 과학기술 5번이에요.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릴레이션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를 같이 한번 연결해 보시고 이거를 이제 풀다 보면은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혹시 이거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 릴레이션이 아니라 사실 이거 엑셀이거든.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 나는 그냥 뭐 당연한 얘기네 이렇게 하고 풀다 보니까 문제에서 다 틀렸어. 난 그냥 읽을 때 당연하네 이러고 읽다가 이게 독해를 안 했거든. 독해 안 하고 이거 그냥 엑셀인데 그래 당연하지. 근데 풀다 보니까 이거 특징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풀었던 방법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문단까지 이게 과학기술이잖아요. 이 과학기술 지문, 특히 이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요. 뭐 과학기술 마찬가지인데 왜 나오냐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 근데 그 문제점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거든. 과학도 이런 패턴이거든. 그럼 이 원리는 무엇일까? 그 원리는 한 번에 설명을 안 하죠. 각각 조각 낼 거예요. 이 부분에서 뭘 할 거고, 이 부분에서 뭘 할 거고, 이 부분에서 뭘 해. 각각의 이 부분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의 원리로 구성이 돼서 그 원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돼라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을 분리해서 봐도 괜찮아요. 이 부분에서 뭐 있고, 이 부분에서 뭐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연결성은 뭐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연결성은 뭐지? 혹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연결성은 뭐지? 연결성만 잘 정리를 해준다면 부분으로 잘라서 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다 어려울 거야. 과학기술을 한 번에 읽게 다 읽어. 근데 이해가 중심이니까 이해하는 느낌도 가져보고 한번 부분으로 잘라보는 느낌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RDB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표를 2차원 공간, 2차원이 뭐니? 선과 선의 만남이지? 여기 표, 결국 이 표였어. 여기에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켜볼까? RDB는 데이터를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표에 저장했다. RDB는 데이터를 이 표에 저장했다. 정의가 너무 어려우면은 조금 더 단순화시켜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릴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표잖아. 이 표를 연결하여 표와 표를 연결. 표와 표의 연결.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오늘날 RDB는 장점 덕분에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그런데 장점을 살리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 된대요. 그렇죠?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정의도 나오죠.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 할 때 정확성, 일관성 유지되는 거.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은 정확성 유지, 일관성 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그게 원리겠네요. 이 원리를 지켜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무나 좋은 구조.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또 나뉘어져 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읽고요. 한 문단 읽었으니까 한 문단 읽고 나서 오른쪽에 가면은 보통 내용 일치 문제라던가 중심 내용 찾기 혹은 특징 정리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지워볼까? 1번 선택지, 1번, 14번 문제에서 지울 수 있는 거 있니? 1번 지워지지? 이거 너무 좋은 장점이 있어서 활용돼. 자,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지워보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밑에 선택지 한번 봐봐. 릴레이션 연결할 때 어떤 제약 조건 아직 우리 안 읽었어요. 또 참조하는 거와 참조되는 거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참조라는 단어는 뭐니? 참조하다. 참고하는 거지.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읽어내는 거. 또 제약을 지키기 위한 옵션, 선택 기준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옵션도 아직 못 봤어. 그리고 서로 다른 개체 유형 정보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 이것도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1번은 하나 지워지겠네요. 자, 밑에 가서 내용일치 문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용일치 부분 볼 때 명사화되어 있는 주어를 보면은 자, 이거 눈에 보였니? 안 보였지? 이것도 안 보였지? 또 기본키라는 단어도 안 보였을 거고 특정 개체 정보 추가 이런 것도 아직 안 봤어요. 또 하나에 담으면 이런 조건들도 우리는 아직 안 봤어요. 여기선 지워줄 수 있는 거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 지워졌네요. 넘어갑시다. 이게 시간 없을 때 타임 어택 하면서 풀기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어떤 첫 번째 조건?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무결성은 뭐라고요? 정확성, 일관성 유지. 첫 번째, 하나의 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려운가 표예요. 이 표는 하나의 개체 유형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된대요. 하나의 개체 유형이에요. 하나의 릴레이션은 하나의 개체 유형의 정보만 담아라. 가령 예시를 봅시다. 직원 정보 밑에 담았네. 누구? 박영식, 김영수, 이영진. 이 사람들은 이름, 내선번호, 번호, 소속 부서 모두 직원이란 개체형의 정보이지만 여기까지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지만 부서 위치는 아니라고. 자, 그럼 이거는 하나의 릴레이션의 하나의 개체 유형을 담은 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 유형이 이거였어. 부서 위치,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정보. 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부서의 위치가 바뀌면, 부서에 속하는 직원들의 부서 위치를 전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대. 첫 번째 문제. 그치? 릴레이션이 이렇게 두 가지 개체 유형의 정보가 있으면요. 뭔가 뭐를 바꿀 때 다 바꿔줘야 된대요. 또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김영수라는 튜플을 삭제하면 튜플이라는 거는 이 행을 얘기했었죠. 이걸 삭제하면 개발 팀의 이 위치도 같이 삭제될 수 있다는 문제점. 자,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이었어. 그치? 넘어서. 자, 둘째. 잠깐만. 그럼 여기서도 한 번만 볼까? 오른쪽 가서. 릴레이션을 연결할 때 어떤 제약 조건을 지켜야 하는 거?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 하나 있어야 돼라는 거. 뭐 조금 더 이어보면 그런 제약 조건들이 더 나오겠죠. 5번도 응. 그러네. 5번도 삭제 가능하네. 하나의 릴레이션에 서로 개체된 유형 정보다면 어떤 문제 발생해? 이런 문제 발생해. 지워줄 수 있겠네. 야, 이렇게만 해도 답 찍을 확률이 50% 늘어나. 두 문단밖에 안 읽었는데. 그렇게라도 마지막에 우리 시간 없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15번은 여전히 얘네들 아직 안 나왔어요. 여전히 안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키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기본키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 둘 이상의 개체 유형의 하나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릴레이션에 담으면 정보를 수정할 때 데이터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울 수 있겠네. 그치?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기본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하나의 릴레이션에 객체를 식별하는 고유 속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고유값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id가 고유값. 이렇게 id는 상이한 값이다. id는 다 다르지. 근데 혹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사람의 이름이 같은 경우. 그치? 그래도 id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id가 고유 속성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본키라고 해요. 근데 기본키가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값은 널 값은 할당할 수 없다. 자, 기본키는 무조건 할당해야 된다는 얘기지. 널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니? 널, NULL? 혹시 본 적은 없어? 값이 없어. 이거는 값이 아예 배정이 안 돼. 0이 아니야. 0도 우리 숫자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예 배정을 안 한 거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거 아예 0이 아니라 숫자 0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자, 널 값을 할당할 수 없다. 특징이네. 기본키에는 배정 안 된 상태인 너를 할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정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 무조건 배정. 자, 요것도 한번 가서 지울 수 있는 거 혹시 있니? 3, 4번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치? 여기는 기본키가 아닌 속성에 대해 둘 이상의 개체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다. 3번은 어때? 동일한 대상이 기본키가 아닌 속성은 기본키가 아닌 것은 기본키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2번 문단에서 id가 기본키잖아. 그럼 id 빼고 다른 속성은 동일할 수 있다. 지워줄 수 있겠다. 한 번 더. 4번은 어때? 기본키는 반드시 할당되어야 한다. 지울 수 있겠네. 와우. 그럼 벌써 두 문제의 확률이 50% 50% 올라갔네. 꼭 이거 이제 50% 찍다가 둘 다 이제 잘못된 50%를 또 이제 둘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셋째. 혹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 가능한 사람만 하세요. 알겠지? 가능한 사람만 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 없다라는 전제에 하는 거니까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이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이 원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아 사실. 이거 막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꿀 뿐이야. 이 원리를 공부하려면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지. 하나 이제 또 다른 좀 나의 경험을 얘기하면은 과학기술 지문 풀다 보면 카메라 이제 지문 가끔 나와요. 뭐 조리개는 어떻고 셔터 스피드는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갖고 상 맺히는 건 어떻고 그런 지문 어디서 본 적은 있을 건데 나는 3년 동안 사진을 했었거든. 고등학교 사진부 해갖고 막 부장까지도 해갖고 막 후배들한테 사진도 알려주고 야 어떻게 찍어야 되고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되고 조리개는 어떻게 해야 돼 배경 지식이 이만큼 있어 정말로. 근데 지문을 읽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말을 이상하게 써. 그러니까 내 배경 지식은 배경 지식일 뿐이고 다시 내용 정리해야 되는 경우. 또 다른 예시. 저는 이제 일반 회사 다닐 때는 그 보험 사고 조사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업에 대해서도 배경 지식이 이만큼 있어 사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용어에 대한 배경 지식은 많지만 이 안에서 설명하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읽어야 돼. 물론 이해도는 더 수월하겠지. 결국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이 지문에 대한 어떤 친근감 정도로 나는 이제 활용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근감을 높여주는 방법은 이게 다 수능 특강에 지금 나와 있는 지문들이잖아.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개념을 딱 설명하는 그런 지문들은요. 빠르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 근데 친근감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넘어와서 셋째. 릴레이션을 연결할 때, 연결할 때 지금 조건을 주고 있죠. 참조하는 릴레이션, 이게 뭐야. 참조하는 거 나왔고,
또 참조되는 거 나왔죠. 그치? 참조를 하는 릴레이션, 이 표는 외래키의 값은 참조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값 중에 하나이거나 널값이어야 합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있어요. 자, 참조하는 릴레이션을 표 2라고 둘게요. 아, 미안해. 표 2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합시다. 참조되는 릴레이션을 B라고 할게요. 그럼 A가, 자, 이 말을 우리가 의미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문장은. 참조하는 거는 이 B의 값 중에 하나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치? 어떤 값을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래키라고 얘기를 하고. 참조되는 이 B의 값에 기본 키의 값 중 하나여야 된대. 이 중에 하나여야 된대. 하나이거나 혹은 널값이어야 된대. 널값도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자, 널값을 가져오면 여기에 반영이 될까 안 될까? 만약에 B에서 널로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외래키의 값으로 얘가 갖고 왔을 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요거에 대한 내가 확실한 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걸 내가 매번 여러분들 시험 볼 때마다 쓰는 거거든. 자, 이름을 제가 지웠어. 이름은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성적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막 지금 여기 중간에 지금 비어있는 사람 있지? 이 중간에 비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사람은? 중간에 비어있는 사람은 뭘까? 널값인 거야. 이 널값의 의미는 뭐야? 아직 배정 안 된 거야. 근데 이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QR을 입력을 해야 널값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 이 구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야. 결국 여기 입력이 안 된 값은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 없어? 없어. QR 입력 안 하면 성적을 저렇게 불러올 수도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요즘은 내가 그냥 이런 거네. 배경 지식이 있다고. 내가 늘 지금 엑셀로 작업하는 거. 그런데도 이거 설명이 이렇게 막 꽈놨단 말이야. 자, 다시 즉 기회가 항상 중요해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 혹은 풀어서 설명도 할 거니까. 표 2와 3은 언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문제 언급했는데? 첫 번째에 나왔잖아. 이 두 가지 문제. 그치? 언급한 문제는 여기서만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 표를 분리했대요. 표 2, 표 3으로 표 2를 분리한 거예요. 자, 그럼 표 3에는 뭐만 담겨 있어요? 부서 아이디로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표 2는 아까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서의 값이네. 부서값이네, 부서값. 개체의 속성이 이제 부서에 대한 속성인 거죠. 여기는 직원에 대한 속성이고. 분리를 한 거네. 표를 분리를 했네요. 자, 이때 표 3의 속성 중 하나인 부서 아이디를 요 속성 중 하나예요. 부서 아이디. 외래키라고 합니다. 이거 왜 외래키라고 해요? 어디에서 불러왔으니까? 표 2에서 불러왔으니까. 자, 이 외래키의 값이 참조되는 릴레이션이 표 2는 기본키 값 중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기본키의 값 맞니? 여기 기본키, 부서 아이디 기본키. 그렇죠? 자, 기본키는 기본키의 특징은 하나 있었네. 기본키는 중복될 수 있니 없니? 없지. 기본키의 특징 중복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선 중복돼도 되지. 왜? 사람들마다 외래키로서 갚는 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널값을 할당하면 된다. 아직 부서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널값으로 할당하면 된다. 라는 얘기까지.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또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제약 조건을 지키기 위한 옵션 아직 안 나왔고, 참조하는 릴레이션과 참조되는 릴레이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 나왔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외래키냐, 기본키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라는 지금 좀 전에 셋째라고 하는 문단에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럼 답은 4번이네. 4번이 아직 안 지워졌어요. 자, 5번. 얘네들 아직 안 나왔어. 마지막 문단.
자, 요 소프트웨어는 특징 표 2와 3 같은 1대1 연결뿐만 아니라 다대다 또는 다대다 연결도 된대요. 이 다대다 연결을 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대다 연결. 여러분들의 이 성적들을 학부 모의고사라든가 뭐 모의고사 성적들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수치를 내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때그때 만들기도 해. 그래서 지금 우리 격주간으로 모의고사 하고 있잖아. 그런 수치들도 조만간에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할 거예요. 이게 다대다 연결이야.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근데 4번이 우리가 여기서 지워지지 않는 거 다양한 옵션의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2번 중에 빨리 골라보자. 이거는 안 푼 사람도 지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답은 1번이지. 하나의 릴레이션에 하나의 키의 속성만 허용되지 않아요. 다대다 연결도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었다. 자, 기억의 효과 요것도 16번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3번 아니면 4번. 자, 3번과 4번으로 좀 줄여놓고 여기서 답을 골라봅시다. 기억의 효과니까 자, 기억의 효과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언급한 문제. 그럼 언급한 문제는 몇 개였어? 2개. 1번의 문제와 2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대요. 1번의 문제와 2번의 문제는 뭐예요? 요 문제들이 해결된대요. 그럼 1번의 문제 특정 부서와 위치가 바뀌었을 때 모두 다 바꿔줘야 돼. 두 번째, 삭제하면 한 번에 삭제되는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그럼 그것을 가져와서 보면 특정 투표를 삭제하더라도 그 직원의 부서와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2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4번은 왜 답이 안 되냐면 부서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의 소속 부서를 전부 바꿀 필요는 없다. 이건 그냥 맞는 말인데 소속 부서를 전부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해당하는 문제는 뭐였어요? 부서 위치를 전부 변경하는 게 문제였지. 소속 부서를 전부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특정 부서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부서 위치를 전부 변경해야 되는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결은 엉뚱한 거 해결했어. 이 선택지는. 소속 부서를 전부 바꿀 필요가 없대. 아니야, 이거 부서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게 해결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어요. 4번으로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넘어가서 대망의 17번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건데 17번도 한번 봅시다. 보기 분석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양한 옵션이거든요. 다양한 옵션일 때, 자, 제한 주는 건가 봐. 특정 투표를 삭제하고자 할 때, 투표의 기본값을 외래키 값으로 가지고 있는 개체가 있다면, 이 해당 투표의 기본값이면, 얘들아, 기본키 값은 삭제해야 되니, 안 되니? 기본키. 오케이. 기본키는 삭제할 수 없다는 특징을 막아주는 기능이네. 이거 막아줘야 돼. 기본키 삭제하면 안 되니까. 연세는요? 연세 기능은 어떤 기능이야? 기본 키값을 외래 킵으로 가지고 있는 개체의 튜플도 같이 삭제한대. 이걸 삭제하면은 이 해당 튜플의 기본 키값을 외래 키값으로 갖고 있는 거. 외래 키값으로 가지고 있는 튜플도 삭제한대. 그러면 자, 기본 키값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키를 삭제하면 그것에 해당한 외래 키값을 가지고 있는 이 튜플도 삭제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쉽게 그냥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QR코드 입력한 걸 내가 지워버리잖아. 그럼 아까 성적표 이렇게 나오는데 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 얘기예요. 연쇄적으로 다 삭제된다. 자, 3번 널값 할당은 투표를 삭제하면 그 기본값을 외래키 값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대응되는 게 없으니까 아직 배정하지 않았음 널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네요. 그럼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제한 옵션, 첫 번째 제한 옵션을 선택한 경우 표 2에 경원 지원 투표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겠고 표 2로 가서 경영 지원 투표를 한번 또 삭제해야 되겠지. 가서 한번 보자. 표 2에
경영 지원을 삭제해버리면 표 2에 경영 지원을 삭제해버리면 그럼 부서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부서명이 안 보일 건데 근데 여기서 제한 옵션을 선택하면 이거 지울 수 없다라는 얘기야. 외래킥으로 갖고 있는 애들은 지울 수 없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되지. 부서값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거야. 또 제한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박영식의 튜플을 삭제하는 것은 표 3의 박영식을 삭제할 때 1011 외래킥 값으로 가지고 있는 개체가 있어야 가능하겠군. 1011이 외래킥 값인지 한번 보자. 박영식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표 2에 뭐 연결되는 게 없는데 표 3의 박영식 튜플을 삭제한 것은 이 키의 값을 외래키로 가진 개체가 있어야 가능하겠군. 이거 무슨 말이니?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지?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은데. 박영식의 튜플을 삭제하는 것은 101을 외래키 값으로 가진 개체가 있어야 가능하겠군.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없어도 가능한 건데 꼭 이거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선 말이 잘못된 거죠. 틀렸고. 3번 연쇄 옵션이라는 거는 뭐예요? 같이 그냥 계속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김영수의 튜플을 삭제하는 것은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존재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겠고 김영수의 튜플을 지워볼까? 김영수의 튜플을 지우면 이 아이디 이게 아예 사라지니까 얘의 값은 아예 이제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연쇄적인 속성이다 보니까 이 값을 가지는 개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겠건 왜 무관할까? 다 지워버리니까. 그래, 무관하게 그냥 가능해. 기본키 값을 다 지워버리면 그냥 거기서 연쇄되는 애들이 딱 지워진가? 사실 있건 없건 다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답은 3번이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4번도 한번 보자. 왜 틀렸는지. 연쇄 옵션을 선택한 거는 싹 지워지는 거지. 경영지원 투표를 삭제한다고 해서 표 3 박영식과 이영진의 튜플이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니겠군. 경영지원 팀 아니야, 얘네들? 경영지원이 지금 D1번이잖아. 그치? 근데 아까 봤었던 이 두 사람, 박영식과 이영진은 다 경영지원 팀이잖아. 그럼 여기도 다 지워지겠죠. 여기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5번도 자, 개발 1팀의 튜플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3의 김영수 튜플을 삭제하면 세 가지 옵션 중 반드시 널값에 합산하는 옵션을 선택해야 하겠군. 자, 김영수 튜플을 삭제하고 이 개발 1팀 튜플을 삭제하지 않으면 개발 1팀의 튜플을 삭제하지 않고 이걸 살려놓고 김영식을 봅시다. 김영수는 이거를 지우면 관계없이 얘만 지워지는 거잖아. 얘는 살아남고 그 상황을 반드시 널값을 할당하는 옵션을 선택해야 되겠고 오히려 이게 바뀌었었어야 돼요. 그래서 바뀌었었으면 말이 될 텐데 여기서는 널값 할당 옵션을 선택해야겠군 아니야 안 해도 괜찮아. 널값을 없어도 얘는 그냥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니까 누가 외래키고 누가 기본키고 누가 참조되고 누가 참조하는 건지만 관계만 파악하면은 얘네들이 바뀌었으면은 이건 말이 될 건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말이 안 돼.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에서 많이 틀렸는데 비문학이 시간 없어서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문학은 이번에 비교적 많이 맞았어요. 문학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보면은 이 누암사는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논이야기도 수능 특강에 있는 소설이에요. 논이야기에 있었던 이 인물을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한덕문에 대해서 한번 인물을 잘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고전에서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소설을 제가 다음 주에 좀 수업을 할 거니까 그때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현대시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서도 고전에서도 요 광해가 나오긴 하는데, 옹골집전도 나오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옹골집전 같은 경우, 혹은 좀 비판하는 소설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해.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니면 전쟁 소설 나오거나. 전쟁 소설이 우리 이번에 수능 특강에 몇 개 없긴 한데, 소대성전 뭐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전쟁 소설 아니면 이게 인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소설 나오니까 지금 요 소설들 공부하시면서 연계로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을 빨리 한번 보세요. 그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지 마시고 어떤 소설을 그럼 봐야 돼요? 모르시면 한번 물어봐요. 거기서 이제 뭐 제목만 보고 혹은 뒤에 해설지 이용하라고 내가 문학국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 해설지 보면 주제 이렇게 빨리 소설 주제 보면서 아 이게 전쟁 소설인지 혹은 풍자 비판 소설인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 작품을 한번 이렇게 줄거리로 파악해보고 소설도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설에서 틀린 부분이라던가 왜 읽히지 않는 부분들을 빨리 체크해내서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문학 틀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부분 들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